안녕하세요. 지니 책방의 김진희입니다. 얼마 전 임상아의 뮤지컬이란 노래를 듣는데요. 이 가사말이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만 해.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늘 누군가의 조언과 충고에 기대려는 선택불가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스스로를 꽉 안아 힘껏 감촉을 느껴주세요.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란 사실을 떠올리면서요. 그래서 지니책방 이번 챕터는 이기주 작가의 책 마음의 주인을 준비했습니다. 책 속으로 퐁당 빠져볼까요? 기다릴 수 없으면 위로할 수도 없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시간이라는 바람 앞에서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만다. 영원한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나름의 유효기간을 지닌다. 우리가 타인을 위로할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슬픔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선 시간이 약이야. 사라지지 않는 감정은 없어요.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좋은 말이지만 내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표정을 지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간은 삶의 하루로 흐르지 않고 슬픔이라는 웅덩이에 빗물처럼 고여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슬픔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란 말에는 잘 기대지 않는 편이다.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하면 도로 삼켜버린다. 너무 쉬운 위로처럼 느껴지는 탓이다. 단 이 말이 단순히 시간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 란 뜻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너는 지금보다 단단해질 테고 그땐 너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 란 의미로 쓰일 때는 예외인 듯하다. 적어도 그런 경우에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된다. 위로란 무엇일까?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까? 단언컨대 슬픔의 방에 홀로 들어가 고개를 파묻은 채 펑펑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 어서 나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느린 노크로 인기척을 냈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문을 벌컥 열어 젖히기보다 스스로 눈물을 소진하고 슬픔을 말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참된 위로가 아닐까? 살다 보면 무턱대고 다가가는 것보다 관심과 무관심 사이 그 어디쯤에서 인내심을 갖고 누군가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없으면 위로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행복은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난다. 아무리 마음을 뻗어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거나 곁에 머물며 적당히 누려야 하는 것들이 많다. 행복이야말로 그렇다. 사람들은 불행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복을 움켜쥐려 애쓴다. 하지만 거의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 행복이다. 어떻게 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죽기 전에 행복이란 낙원에 도착할 수 있기는 한 걸까? 행복이란 뭘까? 불행하지 않은 상태가 행복인가? 혹시 기쁨과 즐거움, 성취감 따위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물음에 난 답할 수가 없다. 여전히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어떤 방법과 절차로 그것을 쟁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나는 관심이 없다. 행복 앞에서 부산을 떨고 싶지 않다. 행복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종종 행복에 관한 음모론을 떠올린다.
행복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발명된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에 잠기곤 한다. 모름지기 사람은 충분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삶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던 고대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가 국립 끝에 행복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행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거창하게 늘어놓았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마음을 공허하게 비워두지 말고 행복으로 가득 채우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적당히 누리면서 사세요. 행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해피니스는 행운 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란 뜻을 지닌 중세 영어 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행복은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그야말로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서로 포개지고 스며든 결과인지도 모른다. 행복을 포기하거나 기대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행복이 부질없다는 뜻도 아니다. 반드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강박적 태도가 행복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태도 때문에 평범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자는 얘기다.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행복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따윈 없다. 억지로 노력한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남보다 두세 배 노력한다고 해서 남보다 두세 배 더 행복해질 거란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행복을 향한 첫걸음은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따뜻함을 내뿜는 사람들. 밝은 모습으로 대중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던 어느 유명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의 마음이 무엇에 짓눌려 으깨어졌을지 생각해봤으나 나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신문을 덮으며 생각했다.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잘 들려주는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이야기는 마음에서 절로 돋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의 따뜻한 무언가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된 열과 빛이 아닐까? 나에게 안부를 묻다. 키보드로 이름을 입력할 일은 많지만 입을 벌려 직접 발음하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거울 앞에서 앞머리를 들춰볼 때마다 기주야 하고 인사를 건넨다. 스스로 호명하는 일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도 보탬이 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긴장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니 거울에 비친 얼굴이 파리해 보이는 날이면 친구에게 안부를 묻듯이 철수야 잘 지내지? 영희야 내가 편안하길 바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면 어떨까? 눈물이 실어 나르는 것. 흔히 정화로 번역되는 카타르시스는 비극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마음에 쌓여있던 어두운 감정을 해소하는 걸 의미하는데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배출, 배설 등의 단어와 만나게 된다. 그래서일까? 숨을 헐떡이며 펑펑 눈물을 쏟아내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홀가분해질 때가 있다. 적당한 눈물은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는 듯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도 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돼 잠을 잘 때처럼 뇌가 편안한 상태로 접어드는 데다 눈물과 함께 독성 단백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안구 건강에도 이롭다고 한다. 눈물의 의학적 효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심리적 효용인 듯하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는 가슴에 묻어둔 원통함과 서러움이 왈칵 목젖까지 차오르는 날이면 남몰래 강가로 달려가곤 했다. 강둑을 거닐며 나무를 뜯는 척하면서 찰싹대는 강물 소리에 울음소리를 파묻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마음껏 울고 나면 그날 밤은 뒤척이지 않고 잠들 수 있었다고 한다. 짐작건대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슬픔과 서름 같은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을 마음 밖으로 밀어낸 게 아닌가 싶다. 우린 종종 눈물 덕분에 세월을 견뎌낸다. 눈물은 눈물의 주인을 삶의 하류로 실어 나른다. 드는 생각, 그리고 하는 생각. 사람의 생각을 크게 드는 생각과 하는 생각으로 분류하는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있다. 드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우연히 솟아나는 생각이다.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다. 생각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순간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듯이 생각을 내려쳐 억누를 수 없거니와 일부러 끄집어낼 수도 없다.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뜻하는 영감이야말로 드는 생각과 계통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어의 한자가 실령영의 느낄감이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영감을 떠올리는 것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일까? 이에 반해 하나의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계속 이어붙이는 것은 하는 생각의 범주에 속한다. 하는 생각은 생각의 절벽에서 새로운 생각을 연이어 태어나게 하거나 생각의 조각들을 접합함으로써 생각의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를 다룰 땐 이런 발상의 과정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 아니, 꼭 필요하다.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다. 걱정에 걱정을 얹고 그 위에 또 다른 걱정을 잇따라 얹다 보면 고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진단을 내리긴커녕 수만 가지 고민거리로 머릿속이 뒤엉켜 더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처음 떠올린 생각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것 같다면, 걱정에 잠기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 같다면 적절한 동작과 행위로 생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몸을 움직여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마음을 달래주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고민에 휩싸이게 된 공간에서 즉시 벗어나는 등 일상에서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 잡다한 생각이 일으킨 소용돌이 속으로 마음이 휘말려 가라앉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때론 생각을 싹둑 잘라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도 무언가에 기대야 쉼을 얻는다. 명창정괴. 밝은 창에 깨끗한 책상이란 뜻으로 잘 정돈된 서재와 책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명창정괴를 꾸리는 방법이 다를 터. 내 경우엔 책이 숨쉬고 잠드는 공간, 즉 서가에 책을 꽂을 때 작가나 장르별로 분류하지 않고 표지색별로 정리하는 편이다. 이는 만약 책에도 자아가 있다면 비슷한 색깔로 옷을 차려입은 녀석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얼토당토 않는 상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표지의 색상만 잘 기억해두면 책을 찾을 때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 개인의 취향은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과 생활습관, 그리고 취미활동에도 깃들기 마련인데 취향이 적절히 반영된 취미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 사람 왕년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한물 같잖아. 라는 조롱에 시달리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한동안 본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우린 심심치 않게 접한다. 쉼을 뜻하는 한자 휴가, 나무 옆에 사람이 기댄 모습이듯 사람은
때로 무언가에 기대야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육신의 쉼뿐 아니라 마음의 쉼도 그러할 것이다. 특히 내면에서 솟아나는 다양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절망감과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만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라면 자기만의 장소와 취미 등으로 눈을 돌려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길을 뜻하는 영어 단어 로드와 짐을 뜻하는 로드의 철자가 비슷하다. 그래서일까? 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다른 만큼 저마다 다른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간다. 삶의 무게가 어떠한지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만 안다. 단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혼자만의 힘으로 스스로를 떠받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늘 기댈 곳이 필요하다. 함부로 반성하지 말 것.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실수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 찾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반대로 모든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이들도 간혹 보게 된다. 누굴 탓하겠어, 나를 돌봐야지 라고 습관적으로 되뇌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는데 익숙한 사람들 말이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도달한 결론이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듯하다. 돌이켜보면 모두 다 내 잘못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이 움츠러든 상황에선 실수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바로잡지 못했던 것 같다. 오히려 해부하듯이 잘못을 뜯어보고 나에 대한 의문을 줄기차게 제기함으로써 더 깊고 넓은 죄책감의 늪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던 것 같다. 제 잘난 맛에 우쭐대는 자만에 빠지는 것도 좋지 않지만 자신에 대한 징후에 빠지는 자기 혐오 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수를 범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마음의 창문을 열어 쓰레기 버리듯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내던지며 자신을 꾸짖기 전에 심신의 상태를 온전히 추스르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다. 성찰과 반성도 몸과 마음이 온전할 때 해야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너무 쉽게 함부로 반성하지 말 것. 대체 감정. 평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중엔 온화한 성정이 타고나서 언짢은 감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고 화 자체는 자주 느끼지만 간신히 억누르며 사는 사람도 있다. 후자의 경우 분출하지 못한 화의 감정이 무력감이나 우울감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이를 대체 감정이라고 부른다. 대체 감정은 말 그대로 다른 감정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 애초에 나의 내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댐을 열어 물을 방류하듯이 마음의 문을 열어 세월이란 강물에 놓아주면 그뿐이다.